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시청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달리 경기도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참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유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결의절벽의 상태가 언제쯤 녹아내리게 되고 이게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변곡점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청자분들이 추석 동안에 좀 편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질병 사태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다지 많이 나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간 받은 대출이나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 아마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예요. 거의 뭐 중개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수입이 없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쪽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 역시도 개점 휴업 상태라 너무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지금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꽉 막혀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남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쨌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돈을 쓰게 되면 다양한 인테리어, 가구, 가전, 그 다음 법무사, 세무사 여러 사람들이 또 그렇게 다들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한 바퀴 축이 돌아갈 텐데, 이게 꽉 막혀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저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은요, 이런 고민했어요. 지금 아래 올라온 기사가 작년인데, 작년보다 2020년보다 더 오른 2021년이에요. 이게 올해 집값 추석 지나면 잡힐까, 이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집을 그때 사지 못했던 분들은 내가 왜 그때 집을 못 샀는가 굉장히 아쉬워했고, 또 추석날 됐을 때는 뭐 집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올랐네, 앞으로 어떤 지역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요런 지역들 한번 해보자, 식구들끼리 좀 추석에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참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정반대인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참 힘든데, 거래가 현재 얼마만큼 안 되고 있냐면요, 유례 없이 이 매매 거래량 집계를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지난달에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440건, 8월달에 나온 게 44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2006년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거래량이 찍히다 보니까 다들 이건 야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난리가 난 거다 이제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들이 감소를 하게 된, 절벽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대출이 한몫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래프에서도 보는 것처럼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2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2690건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820건까지 빠졌어요. 2600에서 820건이면 83, 24,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막이 난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하게 뭐였냐면, 이때 작년 말에 대출 제한이 나왔죠. 대출 총량제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말에 대출 나왔습니까? 1도 안 나왔어요. 대출해줄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돈줄을 딱 재고 놨더니 이거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제 수요자들, 실수요자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거기에 생활을 해야 되는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가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나와버렸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시장이 아니었어요. 투자자들의 시장은 애시당초에 7.10 대책, 2020년 7.10 대책 나오면서
그때 취득세 중과가 8% 12% 나오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때부터는 얼어붙었어요, 다주택자들은. 근데 그나마 작년 한 해를 움직였던 것들은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1세대 1주택자들이니까 움직였는데 이분들이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게 금리에 대한 인상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2%나 올라간 역대적으로 유례 없는 급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가뜩이나 이전에는 거의 그 0%대 금리였잖아요. 제로 금리라고 불릴 정도로 낮았는데 이게 2%가 한 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큰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출도 안 나와.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무서워서 집을 못 사. 이걸 누가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실수요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왔던 거고, 여기에 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이 정책을 믿고서 사람들도 그래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의 신뢰가 왔습니까? 종부세는 푼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건만 종부세는 반토막을 내놨고, 특히 저 1기 신도시에 특별법 만든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했건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4년으로 밀어버리게 되고, 재건축 푼다라고 했건만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게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도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자, 대출로, 금리로, 정책으로 이걸 다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심리 자체가 바닥이 돼버린 상황이 현재와 같은 이런 440건이라는 유례 없는 이런 거래 급감을 만들어 냈다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당 계신 분들, 야당 계신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그동안에 뭐 규제 압박도 너무 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나 서울이 부동산이 멈춰 있으면 수도권도 멈추고 지방도 다 멈추고 전국이 다 멈출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요새 되게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지표를 보면은 강남 4구 쪽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강남 4구가 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영성이 뛴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쪽이 뭐 불광동이나 노도광이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강남 4구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저쪽도 외곽 쪽은 더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남 4구 쪽의 지표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송파에서 이제 잠실 같은 경우에 잠실 엘스 33평을 좀 봤더니 작년 가격과 최근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실거래가 된 가격을 봤더니 33평 기준으로 2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달에 거래가 된 금액을 보니까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한 6억 정도가 나버린 상황이 됐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다 보면은 무슨 뭐 가족 간의 거래니 뭐 특수관계인까지 거래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논란을 다 떠나서 저는 이래요. 현재 시장 내에서 나오는 매물 자체가 이제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매도 호가도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층 같은 경우 33평 저층을 봤더니 19억 5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중층 이상을 봤더니 21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26억에서 한 20억이나 21억 정도로 낮아졌구나.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로 지금 송파 쪽에 있는 가격은 심각할 정도로 값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강동구 고덕을 좀 보게 되면은, 이 고덕이라고 하면은 강동구 일대에서는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고덕 아르테온이라는 아파트가 바로 상일동역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가장 최고점인 때가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의 가격을 보니까 이 19억짜리가 14억대에 거래가 됐어요. 무려 마이너스 한 5억 정도가 난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 시장에 나오는 이런 호가를 봤더니 19억과 15억의 중간값이면 17억 정도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강동구 고덕은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9억과 15억 중간이 17억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면 이제 그때는 매수자의 힘이 더 세지다 보니까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15억 정도까지 자꾸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뭐 강동구 고덕 쪽에서 비지밸리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막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빠른 속도의 개통이 되고 고덕 비지밸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매도자 쪽에 우위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좀 이런 줄다리기가 심할 수 있는 지역이 고덕이다 보니까 여기는 좀 중간값 정도의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4구 중에서 강남의 압구정동이라든지 서초의 반포 같은 지역들은 뭐 지금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대출하고 크게 관련도 없는 지역인 거고, 그렇죠? 뭐 금리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겨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축을 구축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반포에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라고 이 지역에서 많이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33평이 38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 이후에 최근에 거래된 것도 보면 37억 8천만 원. 이건 뭐 빠졌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정도 다른 지역에 빠진 거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호가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호가 역시도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살 것 같아? 그래도 나 38억에 팔 거야. 안 좋을 것 같아? 나 그래 39억에 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안 팔리면 말지 뭐. 나 그냥 들고 갈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살 사람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안 팔 거야 라고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강남에서는 뭐 압구정이라든지 서초에서는 반포, 그냥 뭐 절대적인 입지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들, 이렇게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지역들의 입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강 이북 쪽에서 가장 그래도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노도광이라고 할 수 있고, 노원구 쪽하고 창동에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약 한 4만 8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30년 이상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단계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잔뜩 밀집한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노도광에 있는 오래된 강북권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계 7단지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거래된 걸 봤더니 10억 3천만 원, 한 가격은 2억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호가들을 좀 보게 되면은 한 11억이나 10억 7천만 원 정도. 아까 이렇게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었던 지역이 강동구였잖아요. 그렇죠? 강동구처럼 이 지역은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거죠.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아직 손을 다 놓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언제든지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풀리면 오를 수 있다. 언제든지 재초안이 풀리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호재로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빠진 상태로 급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됐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그래도 내가 아예 심하게 저렴하게 팔 거면 나 그래 안 팔란다 라는 의지가 아직까지도 노도광 쪽에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시장, 제가 지금 서울 안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꼽아서 이 지역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호가를 보고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언제쯤이면은, 사실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이렇게는 보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 이 분위기가 어떤 요인으로 좀 바뀔 수 있을지, 제가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한 두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지난 5년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추적을 해서 보면서 비정상적으로 이 거래량들이 급감하게 된 이 원인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가 언제 나왔냐면 2020년에서 2021년도 이 사이에 굉장히 급감하는 모양을 나타내죠. 이때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본다면 이 원인이 치유가 됐을 때는 이 결과는 다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이 무렵에 생겼고요. 대출 규제 강화가 이 무렵에 생겼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준 거죠. 이 수요자들한테. 이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야 될 때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 이거를 막아놓은 거죠. 결국 실수요자와 취득세라는 이 수요 자체를 꽉 틀어 막아 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4만 건이 급감을 하게 된 거고, 지금과 같이 이례가 없는 이런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이 거래 절벽을 녹아내리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바뀌는 시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치는 않겠지만 이 취득세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이거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일단은 취득세를 한번 보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근데 벌써 2020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소리는 세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취득세라고 한다면 이 지방세가 지자체로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가 될 테니까. 근데 2021년도는 반토막이 났죠.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세수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올해 넘어와서는 또 여기서 반토막이 아니죠.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또 세수가 반의 반토막이 났다. 아니 2년씩이나 평소에 나오던 세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들어갔을 때도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지자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걸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올해 연말에서 이제 내년의 상반기 이 사이에는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내년에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야 없겠지만, 지금 이 2년간의 이 세수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자체라도 중앙정부에 계속 압력을 푸시를 넣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각 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세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보는 포인트고, 자, 두 번째, 이 대출에 대한 부분. 일단은 대출과 금리는 굉장히 연동성이 있는 얘기이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차례 정도가 더 미국에서도 9월, 11월, 12월 달 인상할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선에는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미국이라고도 계속 여기가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인데 0.75, 0.5 이렇게 오르지 않고 만약에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밟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멈출 기미가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됐을 때는 올해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는 금리도 이제는 안정화의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무렵에 맞춰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봄철에 또 이사철도 오고 계속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둡니까? 그리고 연초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총량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초에는 항상 대출 부분이 좀 넉넉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분명히 풀릴 수 있다라고도 봐요. 지금 계속 대출 안 나가서 은행들도 다 죽겠다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취득세라든지 대출 규제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지금 거래를 굉장히 심하게 막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시장엔 변곡점이라는 점이 쿡 찍히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래가 정상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추석 이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